제가 호찌민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장, 그 실체를 밝히기까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내를 취재하던 중이었는데요. 현지 주민의 제보로 찾아간 낡은 건물 3층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이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발견된 수상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취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실체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탄손엿 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마닐라에서 느꼈던 더위랑은 완전히 다른, 이건 4.20의 더위였어요. 두껍고 무거운 공기가 저를 감싸는데 마치 원치 않는 포옹을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파란면 셔츠는 이미 땀으로 등에 진한 얼룩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베트남에 온 걸 환영한다 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어요. 저는 알레한드로 모랄레스라고 하다며요.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기자예요. 필리핀에 있을 때 제 편집장이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알렉스, 베트남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대. 그 이유를 찾아내야겠어. 공항의 자동문을 따라 사람들 사이로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정말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더니 오후 6시 45분이더라고요. 이제 곧 도시가 깨어날 시간이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거리는 소리와 움직임의 심폰이 그 자체였어요.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물고기떼처럼 차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고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길거리 상인들은 신선한 과일과 김이 나는 쌀국수를 가득 실은 카트를 밀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허브와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위로는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베트남어, 한국어, 중국어로 된 광고를 번쩍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택시기사님은 탄이라는 이름의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친절한 눈빛과 회색으로 물든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운전하면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랜드마크들을 알려주셨어요. 저기가 비텍스코 타워예요 하시며 하늘을 향해 연꽃 본고리처럼 솟아오른 고층 빌딩을 가리키셨죠. 그리고 저쪽은 전쟁 잔재 박물관이에요. 영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신중히 단어를 고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택시 운전은 얼마나 하셨어요? 하고 물으며 기자용 수첩을 꺼냈어요. 어떤 대화든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15년 정도 됐죠. 탄 씨가 대답하시며 앞차를 갑자기 앞질러간 오토바이를 능숙하게 피하셨어요. 4.20에서 많은 변화를 봐왔죠. 좋은 변화도 있었고 또 말을 끝맺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동코이 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제 호텔이 가까워졌어요.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들, 엽서를 파는 상인들, 퇴근길의 회사원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뭔가 묘하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골목을 지나칠 때마다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거나 몇몇 남자들이 문가에 서서 주위를 살피고 가게 주인들끼리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호텔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창문 너머로는 분주한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노트북, 카메라, 음성 녹음기 같은 기자 도구들을 꺼내 정리했어요. 벽에는 호찌민시 지도를 걸어놓고 중요한 장소들을 하나씩 표시해 나갈 준비를 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도시의 에너지가 벽을 뚫고 저를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에 들어오는 숫자가 급격히 늘었지만 나가는 숫자는 그와 맞지 않게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8월 8일에 공공 화장실에서 찍힌 수상한 CCTV 영상은 또 뭐였을까요? 창문 너머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들의 흐름이 보였어요. 넌사인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쩍이며 뷰티 제품부터 심야 식당까지 온갖 광고를 내걸고 있었어요. 멀리엔 건설 크레인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밤하늘에 서 있었는데 오늘의 420에서 내일의 420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오늘의 미스터리는 더 깊어지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편집장이 새로운 단서를 보냈더라고요. 내일 1구역에 가봐. 마이라는 여자를 찾아봐. 그녀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어. 뭔가를 본 사람이라더라. 수첩에 메모를 하고 마이의 커피숍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내일은 실마리를 하나씩 잡아당겨보며 진실을 찾아나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저 수백만의 사람들 속에 섞인 또 다른 외국인이었고 창문 밖을 흐르는 420 강처럼 이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강 깊은 곳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하며 말이에요. 잠들기 전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2번 확인하고 커튼을 꼭 닫았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은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야말로 가장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습기가 가득한 아침 공기를 뚫고 저는 420에서 하노이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제가 가야 할 이유는 8월 8일에 한 공중 화장실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건은 보안 카메라에 찍혔다고 했는데 제 기자 본능이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파헤치려는 더 큰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6시간 후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거리에는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면서 경적 소리로 도시의 멜로디를 만들고 있었죠. 경찰서로 향하는 길, 거기서 민 경관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친절한 눈빛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키가 작은 분이셨는데 보안 쪽 일을 20년 넘게 해오셨다고 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 경관이 저를 모니터가 가득한 작은 방으로 안내하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벌어진 일은요,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노트를 꺼내는 동안 민 경관은 보안 카메라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어요. 약간 거칠고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밤 11시 23분,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화장실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그 행동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민 경관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2분 뒤 검은색 차 한 대가 밖에 멈췄어요.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는 순간 목덜미에 털이 쭉 뼈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목적이 확실해 보였어요. 2 사람은 각각 큰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민 경관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차량 등록번호로 신원을 확인했지만 가짜 이름을 사용했더군요. 그들이 화장실 구역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영상의 시간은 11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있었나요? 제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민 경관이 영상을 빨리 돌리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앞문으로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 카메라들을 다 확인했는데 마치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쇼핑백은 화장실 안에서 발견됐지만 몸싸움 흔적도 없었고 피도 없었어요. 뭔가를 암시할 만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쓰레기통도 사라졌죠. 그 후 몇 시간을 더 써서 다른 보안 요원들과 근처 가게 주인들을 인터뷰했어요. 길 건너편 편의점 점원은
검은색 차를 본 기억이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처에서 차를 파는 한 할머니는 비슷한 차들을 밤늦게 종종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더 있어요. 경찰서로 돌아갔을 때 민 경관이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사건이 12건이나 있었어요. 장소는 다 달랐지만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공중 화장실, 늦은 밤, 그리고 사라지는 사람들.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펼쳤어요.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자였지만 노인 2명과 10대 소년도 포함돼 있었어요. 용의자는 모두 중국 국적자들로 묘사됐어요. 어떤 사람은 검은색 차를, 다른 사람은 밴을 사용했대요. 그들은 항상 커다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었어요. 쓰레기통, 이삿짐 박스, 큰 가방 같은 것들이요. 왜 이게 뉴스에 안 나왔죠? 제가 물었어요. 민 경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조사하려고 했지만 누군가 위에서 항상 막았어요. 관광에 피해가 간다느니, 국제관계를 해칠 거라느니 하면서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자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CCTV 영상 사진을 찍고 보고서에서 날짜와 이름, 장소를 적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흥분해서요. 이건 단순히 불법 이민 문제 이상의 일이었어요.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노트를 정리하는데 민 경관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조심하세요. 그가 속삭였어요. 이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이들입니다. 지난달에 다른 기자가 실종 사건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 같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이 저를 막을 순 없었어요. 이런 실종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피해자들을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으니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420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메모를 다시 훑어봤어요. 이번 화장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공중 화장실이었을까? 피해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범죄를 묵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뭔가 어두운 길로 들어서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각오가 돼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란 대개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니까요. 아침부터 이미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저는 벤탄 시장을 걸으며 바삭한 반미와 갓 내린 커피 냄새를 맡았고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목록을 확인했어요. 지난 3달 동안 사라진 사람이 벌써 23명이나 됐더라고요.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가족들의 걱정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만 남겼어요. 차 한잔 드실래요? 시장 모퉁이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란이 손짓하며 저를 불렀어요.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는 그 카페 안에서 낡은 나무 탁자에 앉았죠. 라는 이곳에서 1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뭐든 다 알고 있었죠. 요즘은 좀 달라요. 그녀는 녹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10년 전엔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다들 카페에 와서 베트남 음식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빈 테이블들을 가리켰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겁을 먹어요. 실종 사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그렇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사진에는 실종된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셀카를 찍던 젊은 중국 커플, 비텍스코 타워 근처를 걷던 사업가, 야시장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대학생 등이었죠. 라는 사진들을 하나씩 유심히 보더니 사업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요. 지난달에 3번이나 여기 왔어요. 아주 공손했죠. 항상 커피랑 쌀국수를 시키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오더라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경찰이 와서 물어보긴 했는데 별다른 결과가 없었어요. 노트북에 메모를 적으며 주변 카페 주인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응구엔 씨는 전쟁 박물관을 방문했던 중국 관광객 무리가 사라졌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기념품 가게 주인인 트란 씨는 특정 관광객들을 며칠 동안 지켜보던 이상한 남자들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날 오후엔 1구역을 걸으며 관광객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호텔들을 방문했어요. 리버티 센트럴 호텔에서는 청소부가 방 하나가 텅 비어 있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짐 가방, 여권,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호텔에서는 2명의 투숙객이 사라진 그날 밤에 보안 카메라가 이상하게 작동을 멈췄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중국 국적자들이었고 베트남에 머문 지 2주도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밤에 관광객들로 붐비는 지역에서 사라졌죠. 실종 후에는 핸드폰 신호가 끊기고 SNS 활동이 멈췄으며 은행 카드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현지 경찰서에서 트란 경관을 만났어요. 그의 사무실은 좁고 습기가 많았는데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는 땀을 훔치며 말했죠. 우린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범죄자들은 정말 교묘해요. 카메라를 피하는 법을 알고 가짜 신분증을 쓰고 아주 빨리 움직이죠. 그는 빨간 점들로 표시된 지도를 보여줬어요. 각 점은 실종이 일어난 장소를 나타냈는데 점들은 주로 시장 근처, 주요 호텔 주변, 붐비는 식당 근처에 집중돼 있었어요. 순차를 늘렸어요. 트란 경관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엔 실종된 지 3주가 된 딸을 둔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오토바이 경적 소리와 거리의 상인들 외침이 끊이지 않는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딸의 어머니는 딸의 방을 보여줬어요. 방은 딸이 떠날 때 그대로였죠. 책상엔 대학 교재가 있었고 침대 옆엔 다 읽지 않은 소설이 놓여 있었으며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딸은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졸업 사진을 들고 말했어요. 관광업에 종사해서 베트남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젠 딸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도시는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과 북적이는 거리 이면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느껴졌죠. 가게 주인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관광객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주변을 경계했어요. 현지 주민들은 어둑해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작은 사원을 지나쳤는데 실종자들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사진 속 얼굴들은 웃고 있었죠.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어요. 현지인도 관광객도 있었고요. 그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친구였죠. 전단지 앞에는 사람들이 꽃과 향을 올려놓았는데 따뜻한 밤 공기 속으로 향 연기가 기도처럼 올라가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메모를 펼쳤어요. 3달 동안 23명이 실종됐어요.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많겠죠. 경찰은 과부하 상태였고 관광객들은 두려워했으며 범죄자들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 넌사인과 가로등 뒤편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정리해둔 노트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실종 사건들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있었고 저는 왜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베트남으로 오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이공 외곽의 공업지구로 가보기로 했어요. 공장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상하게도 많은 곳이 조용한 걸 느꼈어요. 텅 빈 주차장과 임대 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이 공장들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로봇과 기계들이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문이 잠긴 한 폐쇄된 공장 밖에서 전직 조립라인 노동자였던 응구엔 씨를 만났어요. 그의 지친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난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여기서 15년을 일했어요. 그는 잠긴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 기계들이 들어왔죠. 몇 달 만에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고 나머지도 곧 그 뒤를 따랐어요. 응구엔 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뒤 며칠 동안 저는 수십 명의 전직 공장 노동자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뚜렷이 알 수 있었죠.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 기술직이나 서비스직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런 새로운 일자리조차 충분하지 않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역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점 박사가 말했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숫자들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공장 노동자가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일을 해도 집세 내기가 버거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제적 압박은 범죄가 성장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붐비는 시장 거리를 지나가는데 문 닫는 가게들이 늘어난 게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만다린어로 이야기하는 무리들도 보였어요. 저는 과일을 고르는 척하며 그중 한 무리를 지켜봤어요. 젊은 중국 남자가 나이든 베트남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인기 있는 전자제품 가게의 디지털 쿠폰처럼 보이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여성이 흥분한 듯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멈춰요. 갑자기 베트남어로 누군가가 외쳤어요. 한 시장 상인이 달려오며 팔을 휘저었어요. 사기예요. 저 쿠폰 가짜예요. 그 중국 남자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나이든 여성은 혼란스럽고 창피해 보였어요. 상인이 설명해 주길 이런 사기 사건들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가짜 쿠폰, 허위 투자 제안, 가짜 구직 광고 같은 것들이 점점 늘고 있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실직자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분위기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한 주에 벌던 돈을 아들은 한 달 동안 벌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다음 날에는 지역은행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마이 씨를 인터뷰했어요. 그녀는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많은 사기꾼들이 자기네 공동체부터 대상으로 삼아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중국인 이민자들이 다른 중국인 이민자들을 속이는 거죠. 피해자들이 불법 체류자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걸 아니까 더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은 현지인들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중국 이민자인 리웨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베트남에 왔다고 했어요. 고향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친구들이 베트남에 기회가 있다고 말해줬는데 여기 와보니 똑같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자동화, 실업, 물가 상승 같은 거요.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에 사기로 손을 대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조직 범죄 그룹에 합류했어요. 정직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강하게 다가왔죠. 저는 한국에서 정부가 산업 변화에 맞춰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넌사인들이 예전처럼 밝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불빛 뒤로 한 도시가 힘겹게 버티고 있었어요.
공장 노동자들은 배달기사로, 배달기사들은 거리의 노점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가난과 절망 속에서 범죄자가 되고 있었어요. 이 경제적 이야기를 통해 더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게 많았어요. 내일은 이런 변화가 현지인과 이민자들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려 했어요.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고 왜 그런지 알아내야 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정리한 메모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와 범죄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이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인간적인 측면도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지 시장으로 내려가니 공기 중에 간 만든 반미와 퍼의 향이 가득했어요. 한 베트남 할머니가 중국인 관광객과 과일 가격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관광객은 큰 소리로 말하며 과일을 가리키고 있었고 상인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사소한 오해들이 어떻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었어요. 요즘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요. 시장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상인 마이가 말했어요. 그녀는 과일 가판대 옆에서 화려한 스카프를 팔고 있었어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방식을 잘 몰라요. 너무 과하게 흥정하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가끔 밥 먹고 나서 트림까지 하거든요. 우리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그런 행동이 예의 없게 보여요. 저는 마이와 함께 그녀의 가판대에 앉아 시장 풍경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양손으로 공손히 녹차 한 잔을 건네주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제스처가 존경의 표시라고 해요. 제가 차를 드리는 방식 보이시죠? 마이가 물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에겐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외지인들은 이런 관습을 모르거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엔 베트남과 중국 이민자들이 매주 모임을 가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플라스틱 의자들이 둥글게 배치된 소박한 건물이었고 약 30명 정도가 모여 각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먼저 베트남 여성 트란 씨가 일어나 말했어요. 지난주에 한 무리의 중국 관광객들이 아이들 신발도 벗기지 않은 채로 우리 사원 안을 뛰어다니게 했어요.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관습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냥 손을 휘저으며 무시하더라고요. 신성한 장소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자 새해째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중국 이민자 리웨이가 손을 들어 발언했어요. 우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서툰 베트남어로 말했어요. 중국의 바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크게 말해야 들려요. 우리 관습이 달라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밥 먹고 트림하는 게 맛있게 먹었다는 뜻인데 여기선 그게 사람들을 화나게 하네요. 방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단순한 오해들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 후에 저는 중국 이민자들이 베트남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다니는 현지 언어 학교를 찾았어요. 교실 벽에는 베트남 관습과 전통을 보여주는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선생님 홍 씨는 노인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인사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건 춤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수업 후 홍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모든 스텝과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죠. 그녀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습관도 가르치는 교과서를 보여줬어요. 양손으로 선물을 받는 법, 올바른 호칭 사용법, 그리고 언제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학생 중 한 명인 중국 청년 장외인은 수업 후 남아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IT 회사에 다녀요. 그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왜 제 베트남 동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크게 말하고 너무 가까이 서는 게 무례하게 느껴졌던 거더라고요. 지금은 베트남 관습을 배우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요.
저녁에는 현지인과 이민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점을 찾았어요. 분위기는 다소 달랐어요. 더 여유롭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음식이 일부 문화적 차이를 메워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베트남 노점 상인이 중국인 손님에게 신선한 월남쌈을 싸고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인터뷰 중 노점 상인아인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식사를 함께하면 이해의 순간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이런 작은 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마치 더 큰 퍼즐의 조각들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조사했던 경제적 문제와 범죄 활동도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이런 일상적인 문화적 충돌들이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통합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언어 수업을 제공했는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냈었죠. 베트남도 이런 접근법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제 취재 기록에 이런 관찰을 추가했어요. 여름 더위가 사이공의 복잡한 거리를 걷는 저를 짓누르듯 내려앉았어요. 처음 이곳에 온 지 3달이 지났지만 도시의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더 많이 실종됐고 지역 신문들은 실종 사건 보도를 아예 멈췄어요.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됐거든요. 작은 호텔방에 앉아서 벽을 바라봤어요. 수십 장의 사진과 메모를 핀으로 꽂아놨는데 빨간 실로 여러 사건들을 연결해놔서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같은 모습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가족들로부터 온 걱정스러운 이메일이 떠 있었죠. 제 딸을 본 적 있나요? 우리 형이 지난주에 실종됐어요. 우리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결국 베트남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TV에서 총리가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발표하는 걸 봤어요. 경찰차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경찰관들이 곳곳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강경 조치들이 너무 늦고 너무 단순해 보였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어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진짜로 알고 싶어. 3구역 자정. 고장난 넌사인을 찾아봐. 익명의 제보를 받을 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번 건은 좀 달랐어요. 제보자가 창고 사진까지 첨부했는데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밤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배낭엔 카메라 2대, 여분의 배터리, 작은 응급처치 키트, 물, 그리고 휴대폰 충전용 보조 배터리를 넣었어요. 어두운 옷과 편안한 신발을 입었고요. 무엇보다 3명의 믿을 만한 동료에게 제 위치를 보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려고요. 밤이 되자 3구역의 거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으스스했어요. 오토바이와 거리 상인들의 소음은 사라지고 불길한 정적만 감돌았어요. 고장난 넌사이는 윙윙거리며 이상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창고 주변엔 진흙 위로 새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어요. 누군가가 최근에 여기에 왔던 게 분명했어요.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쉬웠죠. 옆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가니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수백 개나 됐어요. 여기저기 개인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가방, 휴대폰, 신분증 같은 것들이요. 한쪽 벽에는 누군가 날짜를 세며 긁어놓은 자국도 있었어요. 한 구석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근로 계약서였는데 전부 가짜였어요.
회사 이름은 존재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옆에는 여러 국적의 여권들이 수십 개씩 쌓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중국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의 중심지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찰칵. 사진을 찍을 때마다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어요. 아마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의료용품들, 화물을 옮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수기로 작성된 일정표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가격 목록도 있었어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자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몸이 굳어버렸죠. 얼른 손전등을 끄고 상자 뒤에 웅크렸어요. 더러운 창문 너머로 차 헤드라이트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하지만 필요한 증거는 이미 충분했어요. 더 이상 이걸 무시할 순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제가 찾은 모든 자료를 베트남, 한국, 필리핀의 주요 언론사들에 보냈어요. 국제인권단체와 법집행기관에도 보냈고요. 이제 이 사건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며칠 만에 사태가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도시 전역에서 경찰의 습격이 이뤄졌고 더 많은 창고와 피해자들이 발견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 돌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다른 이들은 적어도 가족들이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TV로 체포 소식을 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을지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환영하고 적응을 도우며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는 공동체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자들은 사람들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악용했고 동시에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깨진 시스템을 이용했어요.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창고들이 분명 있을 거고 더 많은 범죄자들이 여전히 밖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됐어요.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진정한 변화로 가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마닐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이 이야기들이 저를 영원히 따라다닐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4.20의 어둠은 도시마다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걸 알려줬고 동시에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에 힘도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제 벽에 걸린 증거들을 한번 돌아보며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들, 저를 도와준 현지인들, 심지어 범죄자들까지요. 모두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돈, 기회, 권력, 정의 같은 것들이요. 결국 이건 단순히 범죄나 이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회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어디 출신이든지 간에 존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걸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하지만 이번 조사가 더 많은 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다른 도시들, 다른 창고들, 다른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서울의 거대한 도시 풍경이 늦은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며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높게 솟은 마천루와 전통 한옥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묘한 매력을 풍겼어요. 공기 속에는 흥분감과 낯선 향기가 뒤섞여 있었고 그 덕분에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엘레나 청이라고 해요. 항공우주 시스템 설계자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요. 각국을 위해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설계해본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직업적 기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도시의 활기 넘치는 에너지 때문인지 아니면 방위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느낌이었어요. 짐을 찾고 분주한 공항을 지나가면서
저는 그곳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위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모두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죠. 예전에 일했던 팀원들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그보다 더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는 세련된 검은색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정중히 인사하며 제 짐을 들어주었어요. 차를 타고 도심을 지나가자 지나치는 구역마다 스카이라인이 변했어요. 한글로 된 넌사인들이 반짝이며 최신 전자기기부터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광고를 하고 있었죠.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무척 활기차고 동시에 약간은 압도적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나간 후 우리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인상적이었으며 유리벽에는 주변 기술단지가 비쳐 보였어요. 내부는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한국의 환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를 초대해준 김장호 박사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 박사님.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점이 정말 감사했죠. 김 박사님은 한국 방위산업 기술 분야에서 선구자로 알려진 분이었고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의 리더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헌신과 뛰어난 역량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왔었죠. 넓은 로비를 걸으면서 그분은 한국의 기술 발전과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겪었던 도전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도 이렇게 중요한 미션에 함께하게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러웠어요. 이윽고 우리는 첫 브리핑을 위해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회의실에는 저를 만나기 위해 모인 엔지니어들과 전문가들로 가득했어요. 김 박사님은 제 경험을 강조하며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셨죠. 그들은 제 전문성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엘레나 박사님, 정밀유도 미사일 분야에서의 귀하의 경험은 우리 프로젝트에 꼭 필요합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위 역량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KF-21 보람에는 이미 방위산업계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였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 이상의 도전을 요구했어요. 김 박사님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은 짧고 간결했어요. 귀하의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브리핑이 진행되면서 저는 혜태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적의 레이더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안티레이더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대만의 완젠 미사일처럼 정적인 인프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혜태는 동적인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정밀유도 무기가 되어야 했어요. 이건 복잡한 도전이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저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김 박사님이 시설을 안내해 주셨어요. 실험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의 여러 부분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몇 엔지니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저와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벌써부터 팀워크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실험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큰 창문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실사격 실험을 진행합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실제 환경에서도 혜태가 완벽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창밖의 넓은 공간을 보며 제가 설계에 참여하게 될 시스템으로 하늘을 날아갈 미사일을 상상했어요. 그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현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대전의 거리를 거닐었어요. 도시 곳곳에서 반짝이는 불빛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인상 깊었죠.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근처 시장에 들렀어요.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호떡, 달콤한 만두 등 길거리 음식에서 풍기는 향기가 저를 유혹했어요. 저는 이것저것 먹어보며 그 맛을 즐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상인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에 온 것은 단순한 직업적 기회 이상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깊이 있는 문화적 자부심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뭔가 더 큰 일의 일부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서 더 큰 비전을 품고 있는 김 박사님 덕분에 그 연결감이 더 깊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앞으로의 도전들이 벅차 보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혜태 프로젝트에 온전히 몰두하며 제 기술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만난 뛰어난 사람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결정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저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활기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KAI 본사로 향했어요. 어제 첫 만남이 꿈만 같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죠.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 만난 민호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제 임시 사무실로 안내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청 박사님, 오전에는 프로젝트 세부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팀 구성원들과 개별 미팅이 있습니다. 민호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김 박사님께서 특별히 보안 교육도 준비하셨어요. 사무실은 깔끔했고 창밖으로는 대전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제 책상에는 이미 최신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었죠. 짐을 정리하는 동안 어제 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의 방위 역량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 그 말의 무게가 점점 더 실감났어요. 오전 브리핑은 충격적이었어요. 혜태 프로젝트의 진정한 규모와 복잡성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됐거든요. 이건 단순한 미사일 개발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적응형 제어 시스템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미사일이 전자전 환경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전에 개발했던 시스템들의 경험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우리는 미사일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청 박사님, 김 박사님이 갑자기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순간 긴장됐지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통적인 유도 시스템에만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활용해 미사일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낼 수 있게 해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죠.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커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우선 미사일의 다중 센서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레이더, 적외선, 전자광학 센서를 모두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경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신경망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전자전 환경에서 학습될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야심찬 계획이네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팀을 꾸려서 이 방향으로 진행해보죠. 그렇게 제 첫날은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오후에는 팀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파악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의 열정은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설 때쯤 김 박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첫날 어떠셨나요? 정신없었지만 흥미진진했어요. 제가 솔직히 답했어요. 이 팀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우리에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야 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오늘 배운 정보들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앞으로의 6개월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룸서비스로 늦은 저녁을 먹으며 노트북을 펴고 메모를 정리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시작이었죠. 한국의 방위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프로젝트의 시작이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전의 불빛들이 마치 저의 설렘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혜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개월쯤 되자 점점 일이 힘들어졌어요. 매일 아침 엘레나 청은 큰 기대를 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로 출근했지만 요즘 들어 그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팀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고 혜태 미사일의 목표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간섭이 많은 환경에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실험실에서 또 긴 하루를 보낸 뒤 팀은 늦은 밤 회의를 위해 모였어요. 회의실은 어둑했고 모두가 지치고 짜증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설계도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분위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죠. 이건 안 돼요. 한 엔지니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우린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퀴를 새로 발명하려 하고 있잖아요. 저도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트를 세게 덮었어요. 기존 시스템을 가져다 쓰는 걸로는 한국의 의존성을 없앨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태는 완전히 우리의 것이어야 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찌푸린 얼굴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프로젝트에 뛰어든 이유를 다시 떠올렸어요. 김장호 부장님이 저를 믿어줬고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김 부장님은 회의실 뒤에 서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차분한 그의 존재감이 오늘은 한층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엘레나, 우리가 당신의 전문성을 믿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실패하면 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회의가 끝난 뒤 마음을 정리하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대전의 거리를 거닐며 젖은 도로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과 의심들이 뒤엉켰죠.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불교 사찰 근처로 오게 됐어요. 공기 중에는 향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안에서는 승려들의 조용한 연불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에 이끌리듯 사찰 경내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제가 느끼는 혼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고요함 그 자체였어요. 승려들이 유연한 동작으로 움직이며 연불 소리를 울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평온함이 저에게도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사찰 마당에 놓인 돌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제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김 부장님의 끈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과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항상 그걸 극복해냈다는 걸 떠올리며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요. 혜태 미사일은 단순히 강제적인 정확도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물이 장애물을 피하듯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돌파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활력을 안고 실험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팀원들은 이미 와 있었는데 모두 피곤해 보이고 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내며 말했어요. 우리가 유도 시스템을 좀 더 유연하게 재설계하면 어떨까요? 정확도를 억지로 높이려 하기보다는 환경에 따라 미사일이 스스로 경로를 조정할 수 있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생각을 쉽게 풀어 설명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계곡에서 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멈추지 않고 그걸 돌아 흐르잖아요. 혜태도 간섭에 부딪힐 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어린 엔지니어 중 한 명인 민호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적응형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죠?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살짝 웃으며 좀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체역학에서 영감을 받은 적응형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 미사일이 환경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하도록 만들 수 있죠. 기존 방식과는 다르지만 정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김 부장님이 다가오시더니 눈빛에 흥미가 가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좋은 생각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그 후 몇 주간 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유도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고 적응형 알고리즘을 통합했죠.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실험실 안의 에너지가 달라졌어요. 희망이 생긴 거죠.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매번 시스템을 조금씩 조정했어요. 점점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며 창문으로 황금빛이 들어오던 순간 우리는 큰 진전을 이뤘어요. 시뮬레이션에서 90%의 성공률이 나왔던 거예요. 혜태 미사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작동했어요. 방 안은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모두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려던 찰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실사격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팀 전체가 긴장 속의 이 테스트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보였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혜태가 목표를 빗나가 버린 거예요. 방 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가 곧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끝났어. 한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모두의 눈을 마주쳤어요.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김 부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좌절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이순신 장군도 배 한 척으로 전세를 뒤집었잖아요. 우리도 길을 찾을 겁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울렸어요. 그분이 옳았어요. 이걸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다시 실험실로 돌아와 문제를 파헤쳤어요. 몇 시간 동안의 분석 끝에 저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목표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충돌하며 발생한 소프트웨어 오류였어요. 작은 실수였지만 결과는 엄청났죠. 이걸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를 재조정해야 했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님의 격려와 팀원들의 다시 살아난 결단력 덕분에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밤늦게까지 커피에 의존하며 고된 작업을 이어갔어요. 드디어 두 번째 실사격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혜태는 목표를 뛰어난 정확성과 유연성으로 명중했죠. 우리는 해냈어요. 방 안은 환호와 하이파이브로 가득 찼고 몇 시간 전까지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들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자부심과 행복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모든 노력, 잠 못 이루는 밤들, 수많은 의심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었어요. 혜태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끈기와 팀워크의 상징이었죠. 우리는 큰 도전에 맞섰고 결국 더 강해져서 나올 수 있었어요. 제 주변의 팀원들을 보며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값진 걸 얻게 됐어요. 끈기와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른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이 합쳐져 진정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축하하던 바로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어요. 한방군 국가가 한국 국경 근처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김 팀장님이 급하게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불안감과 결의를 동시에 느끼면서 그 방으로 들어갔죠. 엘레나, 지휘센터로 가야겠어. 팀장님이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시스템이 이 위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어. 목이 꽉 막힌 듯 했어요. 저는 그냥 엔지니어일 뿐이에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팀장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절 보셨어요. 당신은 그 이상이야. 당신은 이 팀의 일원이고 지금이 우리의 순간이야. 그 말이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팀장님을 따라 지휘센터로 향했어요. 지휘센터는 완전히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지도, 레이더 신호,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고 엔지니어와 군 관계자들이 헤드셋으로 대화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공기는 팽팽했고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김 팀장님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팀장님이 절 팀원들에게 소개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격려해줬어요. 노트북을 설치하고 혜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준비를 마쳤죠.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적 미사일 발사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데이터가 흘러들어오는 모습을 주에 깊게 지켜봤어요. 이제야말로 우리의 진짜 시험대였어요. 김 팀장님이 신호를 보내자 KF-21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날렵하고 강력한 전투기들이었죠. 언제든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혜태 미사일로 무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땀과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투기들이 이륙하자 방 안은 흥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들 다음 몇 분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레이더 오퍼레이터들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적 위협을 면밀히 추적했어요. 첫 번째 적 미사일이 탐지됐을 때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김 팀장님이 명령을 내리자 KF-21 전투기들이 혜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우리의 시스템이 미사일을 목표로 유도하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수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 어쩌지? 그러다 방 안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첫 번째 혜태 미사일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적의 레이더가 즉시 무력화됐어요. 이어서 또 다른 미사일이 발사됐고 곧 모든 적 위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거됐어요. 혜태 미사일이 완벽히 작동한 거죠. 김 팀장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절 보셨어요. 우리가 해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혜태가 제 역할을 했어. 자부심과 안도가 밀려왔어요. 잠 못 이루며 밤을 새운 날들, 끝없는 회의, 그리고 모든 의심들이 이 승리의 순간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방 안은 환호로 가득 찼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어요. 하지만 축하도 잠시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우리의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지만 우리는 계속 경계하며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어요. 첫 흥분이 가라앉은 뒤 김 팀장님이 팀을 모아 브리핑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해. 새로운 도전은 항상 있을 거고 우리가 한 발짝 앞서 있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단단해진 결의를 느꼈어요. 이번 경험은 저에게 끈기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어요. 이건 단순히 미사일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믿는 가치를 지키는 일이었죠. 밤이 깊어가도 지휘센터는 여전히 바빴어요. 추가적인 위협에 대비하며 준비 작업이 이어졌죠. 저도 늦게까지 남아 성공적인 실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점을 정리했어요.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묘하게 차분해진 기분이었어요. 진짜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잘 해냈거든요. 지휘센터를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대전의 도시 불빛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함께 극복해낸 도전들을 떠올렸어요. 김 팀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얼굴에는 피곤함과 만족감이 함께 담겨 있었죠. 오늘 정말 잘했어, 엘레나.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가 해낸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모두가 해낸 거지. 하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그렇지만 지금은 잠깐 숨 돌리고 당신의 노력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둬.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혜태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결의를 상징했죠. 진짜 시험대에 섰고 우리는 멋지게 해냈어요. 그 덕분에 한국의 미래는 믿음직한 손에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두려움, 긴장,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 팀의 일원이 된다는 건 기술 그 이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나라를 지키고 어려움에 맞서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다가오든 우리는 함께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긴장감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저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슬픔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위기는 정말 강렬했지만 저희는 함께 이겨냈어요. 한국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고 이제는 대만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죠.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이 적절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송별 만찬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식당에서 열렸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어줬죠. 김이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엘레나 청에게 김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의 탁월함과 끈기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신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합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시선을 느끼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김.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팀워크와 인내심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방 안을 둘러보니 동료들의 미소와 고개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날 밤은 축하와 반성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엘레나, 당신의 노력은 우리의 방어 체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이 협력이 시작에 불과하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을 느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우리 함께라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서로를 지원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가방을 들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각자의 여정을 떠나는 모습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시원한 아침 공기를 폐에 가득 채웠어요.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며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떠올랐어요. 도시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김은 한국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줬죠. 우리는 함께 도전들을 마주하며 승리를 축하했어요. 해태 미사일 프로젝트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최선을 끌어냈죠. 비행기 안에서 이륙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의 도시는 점점 작아졌고 풍경은 도시에서 시골로 변했어요. 대만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시간을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죠. 두 나라 모두 각자의 강점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작업을 통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엘레나의 여정은 저에게 혁신이 단순히 최신 기술이나 가장 진보된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그 창조물 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과 결단력, 그리고 협력 능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김과 그의 팀은 저에게 압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과 끈기가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비행기가 더 높이 날아오르자 저는 일기장을 꺼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과 경험한 것들을 모두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글을 쓰는 건 항상 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마주했던 도전들, 성취했던 돌파구들, 그리고 맺은 유대들에 대해 썼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비전에 대해 썼죠. 저는 해태 미사일이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힘을 합치고 서로를 지지할 때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상징했어요. 그것은 한국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력과 대만의 혁신 정신을 대표했어요. 함께 우리는 어느 누구도 홀로는 이루지 못했을 것을 만들어냈어요. 해가 저물며 하늘의 황금빛이 드리워질 때 저는 마침내 마음의 정리를 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제가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제 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길은 분명 다시 교차하리라는 걸 알았어요.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서든 계속되는 협력을 통해서든요. 제가 맺은 우정은 단단했고 우리 팀 간의 상호 존중은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길을 열어줄 거예요. 비행기가 타이베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고향의 동료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제가 배운 교훈들을 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이번 여정은 저를 변화시켰고 적응력, 팀워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어요. 공항을 나서며 대만의 익숙한 풍경이 저를 반겨줬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가 걸어온 길과 그로 인해 성장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도전과 승리로 가득 찬 한 장의 책이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에 감사했어요. 앞날을 바라보며 저는 양국 간의 간극을 계속 메우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협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했고, 저는 그 일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기술, 교육, 문화 교류를 통해서든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한국과 대만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 믿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김과 팀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의 프로젝트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에너지가 솟아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여정을 돌아봤어요. 한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북적이는 도시,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가족처럼 느껴지게 된 헌신적인 사람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커리어를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제 삶을 상상 이상으로 풍요롭게 해줬어요. 엘레나 청은 항공우주 시스템 설계자로 한국에 도착했지만 국제협력과 끈기의 상징으로 떠났어요. 해태 미사일 프로젝트는 전문성과 결단력이 공동 목표를 위해 하나로 모였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것은 혁신, 우정, 그리고 변치 않는 인간 정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미래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가득했어요. 제가 배운 교훈들과 맺은 인연들로 저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역사가 단지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침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깨달음을 안고 저는 계속 제 여정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나라를 잇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